연방 항소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을 사법 절차 없이 곧장 추방하는 데 근거로 제시했던 적국 국민법을 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영주권자가 체포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영주권자도 안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전국 최초로 테네시주가 유치원생부터 전학년에 걸쳐 매년 총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교육 내용과 정책의 방향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살 딸을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한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AI의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가 챗GPT에 부모 관리 기능과 위기 대응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만난 미군 병사와 한국인 간호사의 사랑이 담긴 흑백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을 신속하게 대거 추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격을 당했습니다. 연방 항소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을 사법 절차 없이 곧장 추방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적국 국민법을 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안에 최소 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에서 내보내겠다는 공약을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체자 추방 운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먼저 시민들의 제지와 저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억류한 불체자들을 내보내는 데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사법 절차입니다. 이민법원의 판사 앞에서 미국인이 아닌 피억류 불체자의 법적 권리가 미 헌법에 어긋나게 침범 유린되지는 않았는지를 판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사법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 전쟁 때나 쓰는 적국 국민법을 꺼내들었습니다. 갱단원 의심 베네수엘라 불체자는 미국 침입의 적국 국민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 없이 신속하게 그대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에 연방 1심 법원에 이어 제5항소심이 갱단원 의심 베네수엘라 불체자가 미국 영토를 침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적국 국민법으로 미국 내 이민 시도자들을 적법 절차 생략으로 신속 추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적국 국민법은 미 건국 10년이 지난 1798년 제정된 법으로 어느 나라가 미국을 침입할 때 이 적성국 국적의 체류자들을 정상 절차 생략하고 미국에서 축출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이 법은 2차 대전 때 독일 국적인들을 쫓아내고 또 진주만 공격의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일본계 미 국적자들을 캘리포니아주 일정 지역에서 강제 수용 격리하면서 사용됐습니다. 이민 및 관세 등에서 연방 법원으로부터 거의 정기적으로 일격을 당하고 있는 트럼프는 이 항소심 결정도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으로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영주권자가 체포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영주권자도 안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계 여성이 시민권 시험을 치른 뒤 이민국의 인터뷰에 나갔다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이민 단속이 계속되면서 올해 현재까지 구금된 이민자는 약 6만 9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C 뉴스는 이란계 이민자 샤랄의 모가담이 시민권 시험을 치른 뒤 이민국의 인터뷰에 나갔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후샹 아그다 씨는 아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권 시험에도 합격해 선서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범죄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내가 이란에서 태어나 서류를 갖추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며 최근 그녀가 이란을 방문한 것이 구금의 이유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IC 대변인은 NBC에 보낸 성명에서 모가담이 이란 국적자로서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닌 상황에서 신분 관련 문제와 범죄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추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이민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NBC가 IC의 공개 및 내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임기 시작 이후 8월 31일까지 IC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민자는 약 6만 930명에 달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LA에서만 최소 5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의회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단순 음주운전도 유죄 판결 시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음주운전을 인정한 외국인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경중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추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음주운전을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자라도 시민권 신청 심사나 미국 입국 심사 등의 상황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드러나면 추방 절차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 전국 최초로 테네시주에서 유치원생부터 전 학년에 걸쳐 매년 총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지만 교육 내용과 정책의 방향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테네시주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학년에 관계없이 총기 안전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총기 교육을 주 차원에서 의무화한 것은 테네시주가 전국 최초로 이후 아칸소주와 유타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수업은 학년별로 내용을 달리하며 유치원생은 총기의 구조를 배우고 고학년은 보관법과 위험성까지 학습하도록 구성됐습니다. 다만 실탄 사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총기 사고에 가장 많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총기 사고는 미국 내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이며 테네시주는 특히 총기 관련 사망률이 높은 주로 꼽힙니다. 테네시주에서는 2022년 총기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 사망 건수가 전국 평균 대비 37%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테네시는 동시에 총기 소유에 대해 느슨한 정책을 펼치고 총기 확대 정책도 이어오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테네시주 내에서 정부 허가 없이 권총 소지가 가능해졌고 심지어 학교 부진의 총기 소지도 합법화됐습니다. 2023년 발생했던 내슈빌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교직원이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만 통과시켰을 뿐 규제 강화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정부 차원의 총기 교육 의무화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측은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기 규제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제프 야브로 상원의원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총기 규제는 줄이고 아이들에게 총기에 대한 안전만 교육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토드 의원은 지진이나 화재 대피 훈련처럼 총기 안전에 대해 필수적인 상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을 맡게 될 교사들은 교육 지침이 단 8페이지에 불과해 학생들이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총기와 관련해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5살 딸을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 비정한 한인 아버지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딸의 부검 결과가 살인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용의자로 체포된 아버지 29세 한우진 씨의 재판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작 5살 나이의 아이는 아빠의 손에 짓밟혀 온몸에 멍자국을 남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검시소는 숨진 아이의 이름은 한수진이라고 밝히고 사인은 탈수와 다발성 둔기 손상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 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입증 가능한 혐의만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시소가 공식적으로 한 양의 사망 원인을 살인으로 규정한 만큼 검찰은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한 양 사망 사건은 지난 5월 29일 페더럴웨이 캠퍼스 드라이브 소재 글렌파크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한 씨는 911에 전화를 걸어 비상 상황이라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씨가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지만 한 양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마와 뺨, 턱에 심한 타박상과 열상이 있었습니다. 한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한 씨는 보온병 형태의 금속 컵이나 막대기 등으로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전날 아이가 배변 실수를 하자 복부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아이의 손을 밧줄로 묶고 발은 수건으로 변기에 묶은 채 약 3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 씨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지난해 함께 거주하던 여자친구가 법원에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호명령은 아이가 숨진 페더럴웨이 아파트에 한 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검찰은 5살 여아의 사망 이후 함께 거주하던 다른 아이들을 면담한 결과 이들 역시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AI의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에 부모 관리 기능과 위기 대응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픈 AI는 챗 GPT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부모들이 자녀의 챗 GPT 이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면 부모는 챗 GPT가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오픈 AI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1년 넘게 요청해온 사항으로 뉴욕타임스는 오픈 AI가 마침내 사용자 보호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는 챗봇 플랫폼인 캐릭터 AI의 사례와도 유사합니다. 캐릭터 AI는 지난해 자녀가 챗봇에 지나치게 몰입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의 소송에 직면한 바 있으며 이후 부모들이 10대 자녀의 계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오픈 AI는 이와 함께 청소년이나 성인 사용자로부터 정서적 불안이나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보다 안전한 챗봇 버전으로 자동 연결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버전은 GPT-5 Thinking이라고 불리는 고도화된 추론 모델로 일반 GPT-5보다 응답 속도는 느리지만 위기 상황을 완화시키고 현실 인식을 돕도록 훈련된 버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 보호 강화 및 부모 제어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아동 청소년 미디어 안전 전문 비영리 단체인 커먼센스 미디어의 AI 프로그램 책임자 로비 토니는 부모 관리 기능은 설정이 어렵고 청소년들이 이를 우회할 가능성도 높으며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기능은 AI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임시 방편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만난 미군 병사와 한국인 간호사의 사랑이 담긴 흑백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미소와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누리꾼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1952년에서 53년경에 조부모님과 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에는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만난 미군과 한국인 간호사의 흑백 사진 여러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모습, 면도크림을 바른 남편과 거울을 든 아내의 장난기 어린 표정, 한복을 입은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돌잔치 장면 등 다양한 순간들이 포착돼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과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올린 글쓴이 A씨는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의 한국인 할머니이며 남성은 미국인 할아버지, 아기는 자신의 부친이라고 소개하고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할아버지께선 한국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진 속 할머니는 그런 시기에 할아버지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할머니는 북한 출신으로 전쟁 중 폭격으로 가족을 잃고 서울로 피난해 군 간호사로 일하던 중 미군이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용산구 한남동에서 아들을 낳았고 전쟁 후 미국과 독일을 거쳐 1960년대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과 캠핑을 즐기며 함께 살아갔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 속 여성의 외모가 어려 보인다며 미성년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할머니는 1932년생이며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만 20세였고 영양 상태로 인해 외모가 더 어려 보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할머니가 향년 72세 나이로 2004년에 세상을 떠나셨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하다. 이 사진들은 박물관에 전시될 가치가 있다는 등의 따뜻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팰리세이드 파크 버겐 블루버드와 이스트 센트럴 블루버드 지역에서 운전자가 권총을 휘두른 것으로 추정되는 보복 운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스티븐 김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서 용의 차량과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운전자는 뉴욕주 엘머스트에 거주하는 50세 마르셀리노 야마야 카스트로이며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조 총기도 발견됐습니다. 김 경찰관은 그가 불법 목적의 무기 소지, 불법 모조 총기 소지,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이용자 25억 명 이상 구글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과 보안 강화가 권고됐습니다. 구글은 8월 초 자회사인 세일즈포즈가 데이터베이스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구글 측은 당시 유출된 정보가 공개된 기업 관련 정보에 한정돼 있으며 소비자들의 지메일과 클라우드 계정 데이터 등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커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구글 클라우드와 지메일 계정을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비밀번호 변경과 이중 인증 설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싱 이메일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소형 보트가 항해를 하던 중 미사일 공격을 받고 폭발해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남부사령부 관할구역에서 베네수엘라 트렌데 아라과 마약 조직원들이 탑승한 보트를 폭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보트에 마약 조직원 1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미국으로 향하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탑승자는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TDA는 니콜라스 마두로의 통제 아래 활동하는 테러 조직으로 미국과 서반 전역에서 대량 학살, 마약 밀매, 성매매, 폭력 및 테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포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우체국 EMS 프리미엄과 UPS, FedEx, DHL과 같은 민간 특송뿐입니다. 한국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접수를 26일부터는 EMS 일반 접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국가별 관세율에 따라 $800 이하 우편물에 한해 건당 $80에서 $200의 정액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처럼 상호 관세율이 16% 미만이면 $80, 16에서 25% 구간은 $160, 25%를 초과하면 $200가 적용됩니다. 이 정액 관세 제도는 EMS 등 국제 우편에 한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